역사상 최고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세계적 매거진인 포브스는 비탈리 카스넬슨이라는 남자를 현시대 가치 투자의 대가 혹은 새로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이런 글을 남겼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 인생에 대한 투자이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기술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수성가로 이룬 경제적 성공부터 가정에서와 투자자, 작가로서의 성공까지 이루며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는 격언을 보란듯이 가능하다며 세상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성공의 법칙들을 Soul in the Game, 죽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 자신의 글로써 꾹꾹 눌러 담았죠. 그렇게 자서전으로 시작하는 그의 글은 인생을 실패 없이 설계하는 스토아 철학과 다양한 자기개발 방법들을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공백을 채울 용기를 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의 저서 속에 담긴 통찰력 있는 메시지와 인생을 설계하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우리는 거의 빈 하드웨어 상태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으로 뛰어들었다. 부모가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하고 서서히 외부 환경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미디어라는 환경이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 형제, 친구에 둘러싸여 좋은 책을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받는다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길러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프로그램 대부분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우연히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그것을 나의 의식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스토아주의자는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실수를 배움의 시작으로, 욕망을 책임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철학자의 삶과 글을 읽으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세네카, 이들의 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세운 목표는 암과 행함이 일치하는 실천적 스토아주의자가 되는 것이었다. 알되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시아의 격언처럼 말이다. 첫째로 에픽테토스는 나에게 통제 이분법을 일깨워줬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 부분을 투자에도 적용하고 인생 전체에서 통제 밖에 있는 외부적 요소에 집중하지 않는 법을 항상 연습하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 이분법 사고를 이렇게 소개한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일이란 자신의 의견, 목표, 욕망, 혐오감 등 한마디로 자기 자신 안에 속한 모든 것이다. 우리의 힘 밖의 일이란 우리의 신체, 재산, 명성, 지위 등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속했다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가 가진 의견,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가 자신을 위해 설정한 목표,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은 내부적 요소들로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 이 사고의 틀이 내가 처음 스토아 철학에 매료된 이유다. 당신은 내일 해가 뜰까를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은 당신의 존재나 당신의 걱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해는 뜰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우리는 점점 통제력을 잃게 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더욱 증폭시킨다. 부정적 감정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소한 걱정도 많아지면 큰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면 더욱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된다. 물론 세상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들이 있다.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 우리의 내부적 요소인 감정적 반응이 그렇다.
반대로 내일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외부적인 요소는 전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일상에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할 때 나는 각각에 대해 내부 혹은 외부로 나누어 이름을 붙인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외부 요소라고 인지하면 생각을 통해 나로부터 멀리 보내버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당신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강한 힘을 얻을 것이다. 로마 황제와 논쟁하고 싶지 않으나 한마디를 덧붙이면 강한 힘 외에도 행복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것은 요리할 때 음식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하는 것과 같다. 풍미를 가져오고 행복을 끌어올린다. 두 번째로 스토아 철학에는 프로파테이아라고 부르는 원형적 정념이 있다. 원형적 정념은 태생적이고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기 전 상태의 감정인데 즉각적으로 올라온 분노가 바로 원형적 정념이다.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판단이 개입하지 않으면 원형적 정념은 자동적으로 감정으로 전환되고 반응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원형적 정념에 판단이 개입하면 보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존재한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 즉 원형적 정념과 감정 사이에 프랭클이 말한 작은 공간인 판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형적 정념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 그럼 올바른 판단은 무엇일까? 내 안에 이성적인 나에게는 핵심 가치가 있다. 어디든 세상을 처음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손해를 입히기보다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감정은 종종 이러한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판단이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단계이다. 1시간 후에 돌아보면 과연 자랑스러워할 행동인가? 나는 지금 나의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가? 사건, 판단, 반응으로 구성된 EJR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원형적 정념을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감정과 반응을 조정한다. 나는 작은 사건들을 간단한 스토아 테스트로 여기고 이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서 나의 원형적 정념을 건강한 감정으로 다시 프로그램한다. 에픽테도스는 이렇게 요약했다.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해를 입을 수 없다. 당신이 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해가 된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도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면 자제력을 유지하기 쉬워질 것이다. 물론 인생은 종종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인생을 영웅이 되는 이야기로 바꿀 기회가 된다. 인생은 우리가 인생 이야기의 영웅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펼쳐준다. 만약 사건이 없다면 삶은 지루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사건들을 처음에는 나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프레임일 뿐이며 대부분 프레임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세네카의 말처럼 말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색으로 사건을 물들인다.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유익하게 바뀐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렇다.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련의 초점은 그게 아니다. 내가 내 딸의 기저귀를 갈아준 마지막 순간이 있었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재워준 마지막 날, 내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도 있었다. 맥도날드의 공식 트위터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어느 날 당신의 마지막 해피밀을 주문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일 줄 당신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마지막에 대해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살아갈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올바르게 잘 쓰면 최고의 성취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무분별한 사치나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압박이 닥쳐서야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어느새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한 것이다. 제대로 쓰는 법을 안다면 인생은 길다. 우리는 졸업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 절대 이 부분을 잊지 마라.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마 나중에야 알아차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싶다. 우리는 장례식이나 졸업식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매일 이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매일 아침 당신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양이 동영상에 시간을 낭비할 때 이 말을 생각해보라. 시간 말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맡겼다. 너무 더덥고 빨라서 누구든지 우리에게서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 하루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 일출로 시작해서 일몰로 끝나는 인생. 하루는 완벽하고 의미 있는 측정 단위이다. 하루는 내가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하루를 완벽하게 보낸다면 그 하루들이 모여 완벽한 인생을 이룰 것이다. 목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얼마든지 내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는 이미 500년 전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다.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라. 이번 영상 속 비탈리 카스넬슨의 독백이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의 단 한 가지 챕터에 불과합니다. 어려웠던 그의 인생을 나눈 여러 개의 챕터에서부터 스토아 철학과 자기계발의 다양한 관점 그리고 인생의 설계법을 나눈 그의 글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해주세요. 이번 영상 속 비탈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